안녕하세요. 박승훈입니다. 지금 뭐 라이브 방송을 하고 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영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 왔습니다. 어, 지금 김성호 선생님이 지금 듣고 계신데 일단 주제를 중고등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킬까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조언을 꼭 한 가지 드리자면 어,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성우 선생님 같은 분을 팔로우하고 소식을 들으라는 건데요. 혹시나 방송을 보시거나 조금 있다가 방송을 보시게 된다면, 어, 그, 일단 추천하는 방법은 영어 교육이나 영어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들의 소식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서천석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뭐 다양한 육아에 있어서 전문가가 있겠지만, 그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통은 듣는 의견이 뭐냐면 옆집 이야기거든요. 옆집 이야기. 옆집 엄마, 옆집 아빠, 뭐 아니면 옆집이라는 게 공간적이진 않더라도 이제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혹은 얻기 쉬운 정보 그것들을 그것들을 더 경청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패와 불안으로 가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어떤 해당하는 분야에 전문가를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소식을 듣는 것 일단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중고등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킬까라고 잡았으니까 일단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했던 거는 먼저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중학교에 있는 학생의 아이가 공부를 힘들어한다. 이거였어요. 영어 공부를 힘들어한다. 영어 공부를 힘들어한다고 하면 보통은 영어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거든요.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거죠. 이런 질문은 꼭 한두 분한테 받는 게 아닌데, 제 조카도 이제 중학생이 되거든요. 누나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시키느라고 시켰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어, 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에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아이와 관련된 일은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거나 힘들게 느끼잖아요. 아이도 그걸 어떤 정도 힘든지 어떤 게 힘든지 대충은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스스로도 이제 불안함이 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의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안 되려나 봐, 나는 힘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청소년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이란 건 뭐냐?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은 늘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를 잘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네, 잘 관찰하는 방법이고, 일단 영어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아이의 공부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아이의 점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영어든 뭐 수학이든 국어든지 간에
중학교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보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중학교의 근무 기간은 뭐 길진 않지만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고죠. 외국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고등학교에서도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반계 그 여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휴직을 하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수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느끼는 건 이제 이 입시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성적이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특목고, 자사고를 뭐 그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제 특목고를 지망하는 것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지망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간에 특목고를 지원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중학교 기간 내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어, 그 고등학교에서 혹은 대학교에서 학생이 미래에 공부할 만한 그 체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계속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그 연구에 따르면 학업 역량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 학습량이 많기도 하고 초등학교에 비교해서 중학교의 수업 분위기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수업 분위기는 학교 분위기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선생님들이 일단 뭐 고등학교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름을 잘 외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우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저도 외우려고 노력하지만 초등학교에서 가지는 그런 뭐랄까요, 선생님이 나를 완전히 알고 있고 나를 어디서든 관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덜 하거든요. 그럼 중학교가 되면 학습 부담이 늘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학습 부담이 더 늡니다. 근데 그 학습 부담이 느는 시기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비해서 상당히 너무나 늘죠. 그리고 학생들 모두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더 큽니다. 이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학술적인 부담까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일단 학생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이야기가 겉돌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영어에 있어서 예, 한번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걸 생각한다면은 이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 제가 학부에서 배운 것, 제가 그 대학원 진학은 하지 않아서 학부에서 배운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이나 영어 문학, 그 다음에 영어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영어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어떻게 영어 학습을 시키는 게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영어 교수 방법,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 거기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도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critical period hypothesis 해가지고 뭐 언어 결정적 시기 가설이라고, 뭐 어릴 때 배워야지 뭐 좋다, 뭐 어릴수록 좋다, 뭐 이렇게 잘못 인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 그 영어를 가르치는 방식이 바뀌었던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2차 세계대전, 그 세계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나 언어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때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게 드릴입니다. 드릴. 그냥 외워서 입에 붙도록 미친 듯이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제한된 언어의 양을 습득하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건 어떤 진짜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에 가능하죠. 그 이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의미 중심입니다. 어떻게 아이가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언어를 배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영어가 변해왔는데요. 지금은 어떤 하나의 영어 교습 방법이 이제 아주 각광받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사실 뒤섞여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다른 언어를 배우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각각의 독립된 국가들 간에 따로 떨어져 있던, 그리고 서로 어떤 한 개인이 외국어 자료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와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첫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뭐 저처럼 선생님인 경우도 좋겠지만 저도 또 개인의 그 제가 가지고 있는 혹은 제가 관찰하는 케이스에만 그 기반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들이 있겠죠. 연구를 하신 영어를 가르치시는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전문가들이 영어 교육과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 그 책을 썼을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언어를 잘해가지고 내가 미국에 유학 가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 보니까 예전의 방법은 잘못됐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공부한 케이스를 가지고 성공 사례라고 광고하는 사람의 글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영어 때문에 고민된다, 혹은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책을 뭐 추천드립니다. 뭐 이 책 굿바이 영어 사교육이란 책인데 이 책이 아주 좋으냐? 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와이프나 아니면 그 조카의 엄마, 제 누나나 영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까 많이 불안해한다. 이런 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굿바이 영어 사교육. 여기에 보면 어떤 희박한 근거로 잘못된 영어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을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책은 발표되겠죠. 잠순회 같은 책입니다. 잠순회 같은 책. 케이스를 모아서 이것대로 하면 왠지 당신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애가 될 것 같다. 이렇게 호도하는 책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에 보시면 전부 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는 별도로 아무튼 여기에 글을 쓰신 분들은 어쨌든 영어 교육에 있어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의견에 모두 동감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엇을 하면 안 된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도 있거든요. 스탠포드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왜 그렇게 수포자가 많은가인데 수포자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많아야 될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수학은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라는 걸 과학적 근거로 밝혀냅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좀 믿기 힘드시겠죠. 아니, 그래도 난 되게 수학 힘들어 했고, 내 주변에도 수학을 금방 포기한 애들이 너무나 많았다. 역시 수학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물론 수학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수학적 어떤 발견을 하거나, 남들이 어렵게 푸는 어떤 푸는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거나, 짧은 시간에 해결하거나 그리고 배우지 못한 것들, 배우지 않았던 것들도 해결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학은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제가 왜 이 책을 보여드리느냐?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혹은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주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니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부모들이 이 정도 시키는데 나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조금은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는 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 부모님이 불안해하면 아이도 당연히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영어 그렇게 해서 되겠니?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하는데 너는 걔만큼 지금 못하잖아. 걔는 너보다 지금 훨씬 더 잘하는데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럼 뭐 10년 후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넌 네가 원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몰고 가면 그 아이는 불안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죠. 부모님과 상담을 했을 때 눈에 띄는 그 어떤 점 중에 하나가 이 학생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불안해서 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너무나 불안해서 참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지금 추천드리는 책은 이 책을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불안을 약간은 없애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수준에서 영어 공부인데,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영어 공부이냐, 언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느냐, 아니면 학교 성적을 위한 것이냐,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어 내신을 준비한다,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예,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성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우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그 방법이 잘못됐거나 나에게 효과가 없거나 최선을 다했지만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낙관으로 이어지거나 그 다음에 영어를 하기 싫다고 이어지면 그건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 사례는 뭐였냐면 영어를 잘하는 대로 영어를 싫어하는 거죠. 예. 영재원 같은 데에서 중학교 1학년생들 그런 학생들을 영재원 수업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특이할 만한 점은 영어를 정말 잘 사용하는 겁니다. 그때 영재원에서는 선발고사의 문제 수준이 토플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플 수준을 내온 이유는 학생들 줄 세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뭐 그 라이팅 과제를 내주거나 리딩 과제를 내주면 정말 순식간에 정확한 답을 내놓고 끝내는 학생도 많았어요. 그런데 영재원에 끌려오는 거죠. 그런 학생이 미래에 자 중학생이면 12, 3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3, 4살. 그 학생이 남은 시간, 그 학생이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간은 60년 혹은 그 이상이 됩니다. 배워야 되는 시간. 아주 열심히 배워야 되는 시간도 10년에서 20년은 돼요. 근데 배우는 걸 싫어하고 누가 시킬 때만 공부를 한다. 어떤 공부든지 간에 학과 공부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그리고 남이 보지 않거나 나를 푸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영어 내신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영어 내신을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이냐인데 일단 중학교에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도 중요합니다. 중학교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면은 지금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중학교 근무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중학교 또 1, 2학년까지는 좀 난이도가 이 지문 난이도가 좀 낮은데 3학년부터는 좀 글도 많아지고 좀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힘들어하면 3학년 때도 되게 힘들어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기초가 있어야지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난 기초가 없어서 영어를 안 할래. 뭐 1학년 때 못했으니까 2학년 때 안 할래. 2학년 때 못했으니까 3학년 때 안 할래.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당장 주어진 범위에 나오는 내용만 완전하게 이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인데 문법이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은 이제 혹은 문법은 좀 아는데 라고 말씀하실 경우도 있어요. 독해가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데. 혹은 난 단어는 좀 아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단어나 문법이 해결된다고, 단어나 문법이라는 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마스터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자, 문법이라는 걸, 문법이란 걸 뭐로,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이건 제 생각에 가까운 것인데, 이제 하나의 문법책이 있다고 보시죠. 자, 문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법책이라 하죠. 이 문법책은 아니지만, 문법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법책에 영어의 문법에 중요한 규칙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영어의 문장들과 말들은 문법 내용에 제약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이 100개라고 해서 영어 문장이 100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문장이 문법 밖에 존재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문법을 다 안다고 해서 모든 문장을 말할 수 있거나 모든 문장을 이해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 인간의 언어를 문법책 한 권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문법책 한 권에 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책 한 권을 뗐다고 해서 문법을 다 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 문법이라는 게 사실 뭐냐면 문법이라는 건 내가 이 문법책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만큼 남아 있겠죠. 뭐 문법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요만큼이라고 보죠. 요만큼이라는 문법이 생겼어요. 근데 요만큼의 문법 중에서 이만큼은 잘못된 겁니다. 아니, 좀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보고 계신 분? 네. 이만큼의 문법이 있을 때 요만큼이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헷갈리는 부분이죠. 자, 근데 이게 한 부분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뭐 3인칭의 S 뭐 이 정도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과거형 ed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틀리게 알고 있는 겁니다. 예, 틀리게 알고 있는 것,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럼 영어의 문법을 내가 안다란 말은 뭐냐면 이 문법책에 있는 문법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 머릿속에 갖고 있는 어떤 문법의 덩어리죠. 지식의 어떤 얼개. 그것과 유사한 얼개를 내가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문법책이 들어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문법책이 들어있지 않죠. 국어 문법책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거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지만 기억 안 난다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대신 뭐가 들어있냐? 국어 문법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있는 거죠, 머릿속에. 시스템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중에 일부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맞춤법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 문법에 있어서도. 자, 그런 건 어떻게 수정이 가능하냐? 그 수정은 문장을 듣거나 문장을 말하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걸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건 하나의 총체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지식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수정의 과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마스터한다? 이런 건 사실상 상당히 힘든 일이죠. 예. 뭐 문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거의 마스터한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스터라는 수준에서 중요한 건 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설명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언어는 문법 변하지 않는 잘 변하려 하지 않는 문법보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그 문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조어를 만드는 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신조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 당연히 가능하죠. 그리고 언어를 시적으로 썼을 때 문법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이라는 것에 너무 염려를 두지 않는 게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이제 영어 교과서에 대한 문법이라고 하나의 파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문법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 설명하고 이제 기계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지양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꿔라,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라는 말은 점점 더 안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고 그쳐야 돼요, 사실. 중학교에도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예. 뭐 그거는 그런 문제 자체가 큰 의미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간에 문법 문제들이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만약에 레슨 1이 있으면 레슨 1에서 다뤄야 될 스트럭처, 문법 구조나 문법 요인들은 한 두세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세 개가 시험에 나올 문법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영어 시험을 대비해야 되느냐? 뭐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건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학생이 영어를 힘들어 한다면 영어 공부하기를 힘들어 한다면 그 아이가 힘들지 않은 만큼만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영어를 외우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외운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암송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죠. 근데 외우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의미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외우기라면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문장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외우느냐?
기억한 의미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에 가깝죠.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낼 때 어떤 작용을 어떤 그 뇌 작용이 일어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이 간섭한다는 겁니다. 예.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어제 친구를 만났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작문한다고 생각하면 먼저 I met one of my friends yesterday 라고 하죠. 근데 이 문장을 외울 때 이걸 기계적으로 외운다면 당최 잘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영어를 내가 잘 못해가지고 뭐 주어가 앞에 가고 뭐 동사가 뒤에 가고 이런 걸 잘 모른다. 이런 거 했을 때 모든 각 단어들 I met one of my friends yesterday라는 각 단어들은 모두 무의미한 철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전화번호 10개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의미를 충실히 파악해서 여기서 I가 나는, 그리고 one of my friends가 내 친구 중에 한 명, met이 만났다라는 뜻이고 yesterday가 어제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가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다 라고 알고 있다면 I met까지는 한 단어로 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울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의미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어제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단어를 일단 매칭시킬 수 있죠.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one of my friends 만났다, met, 혹은 yesterday. 그러면 이제 그 배열은 어떻게 하느냐? 기계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라고 했지. 그러면 I met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one of friends가 먼저일까? yesterday가 먼저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법을 자연스럽게 사실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법이나 일단 수거 같은 걸 외울 때 상당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만 외우거든요. 뭐, get rid of, 뭐 이렇게 있다. get rid of, 이런 다 수거가 있다. 그럼 get rid of만 외우는 거죠. get rid of, get rid of, get rid of. 그럼 이런 학생은 뭘 맞출 수 있느냐? get rid of에서 read만 제외했을 때 그걸 넣어라.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를 뭐 사실 좀 read를 넣어라, 이건 문제가 사실 말도 안 되는 문제고, 지금 같은 때에는 나와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그 못을 제거해야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한 문장을 재배열하라,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문제를 내는 게 더 적합하죠.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get rid of 이라는 표현을 하나만 배웠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문장을 외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끊어서 그 문장의 의미를 바탕으로 문장을 외우기를, 그걸 연습하는 게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당황스럽네요, 저도. 뭐 일단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려는 방법이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한 10년 전에 산 것 같아요. 버전업 굿모닝 일본어 첫걸음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겠죠. 아무튼 이 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대화, 여러 가지 대화도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일단 일본어를 읽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생각이에요. 네. I'm talking about how you can lead your students or kids to learn English if they have some issues with it. So, yeah, I'm doing it in Korean, and now I'm introducing people that how I try to learn Japanese. Yeah.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산 거는 이겁니다.
이 책인데요. 샐러드 기념일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센추라고 하는데 저는 하이쿠에 좀 관심이 있었었는데요. 일본의 전통적인 시죠, 시. 그런데 이 하이쿠는 너무 오래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오래된 시라서 현대인이 쓰지 않는 일본어도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이 센추라는 건 좀 긴데 현대어를 사용하는 그런 시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일본어를 잘하시는 선생님에게 이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로 일본어를 읽을 수만 있게 되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읽을 수만 있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요거 어떻게? 요거를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예, 요렇게 뭐 이렇게 조그마한 이거보다 더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는 이 센추 그 일본어 문장을 쓰고 뒤에는 이제 그 의미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째로 외울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그 문장의 범위가 늘어나겠죠.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라이브러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읽고 쓰는 능력이 더 늘어나겠죠. 근데 이건 일본어 시험을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일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뭐 일본어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영어 내신 수업만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하나 아이에게 주는 게 발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영어 실력이 좀 더 늘은 것 같다라고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정체된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때가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자극을 충분히 줄 때 영어가 확실히 이게 또 조금씩 도약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좋은 방법이라는 건 학습에 관한 방법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 그 조금만 아이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와 이제 영어를 사용하거나 영어에 관심 있도록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부모님들이 가지는 어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내가 영어를 잘해야지 아이한테 영어를 좀 가르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죠. 네. 그렇다면 영어를 잘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으냐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이랑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영어를 같이 공부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에게 책을 많이 읽히고 싶다. 혹은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왕도랄 건 없지만 부모님이 책을 읽어야지 아이도 책을 읽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읽는다고 아이가 안 읽는 건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읽는다면 그런 컨텍스트가 아이가 더 많은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드시 아이한테 영어로 얘기하고 야 오늘 우리 저녁부터는 우린 영어로 얘기할 거야. 이런 식이 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고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일단 얘기하기로 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랑 함께 영어를 좀 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만큼 부모님이 이제 품을 팔으셔야 되는 건데 방법은 간단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아이의 수준은 사전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사전을 찾을 수 있는 뭐 초등학생이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영어 단어나 수거를 외울 때 가장 잘 외우시는 건 뭐냐? 내가 궁금해서 내가 당장 써먹어야 될 표현이라면 잘 외워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오늘 그 여행을 가서 맥도날드에서 버거를 시키려고 한다. 그럼 아이한테 야, 네가 시킨다면 내가 돈을 내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버거를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표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금방 그거 외울 수 있겠죠. 그 외국인이 나한테 뭐라고 답하는 것과 관련 없이 말이죠.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어떤 시간을 정하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단어들의 목록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영어 교재들은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좁은 데에서부터 넓은 데로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단어의 목록을 만들고 대화의 목록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건 뭐냐? 우리가 영어 회화 학원 같을 때 뭐 합니까? 이제 출국장, 입국장 같은 데 가서 인터뷰하는 거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입국, 출국 할 일이 없다. 관심이 떨어지죠. 그쵸? 우리 한국에서만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이 출국에 대한 그 예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혹은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단어 목록을 만들면 그걸 옮겨서 한번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뭐 지금은 이제 카드를 만들거나 영어를 쓰는 나이 당연히 아니니까 아들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들이 갖고 오는 그런 그 놀이 장난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피카츄나 아니면 뭐 터닝맥 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로봇이나 캐릭터의 이름들이 영어를 좋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아이가 뭘 물어보냐? 뭐 아빠 뭐 부스터가 뭐야? 아니면 메가가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 그런 것들을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 그런 목록들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목록들을 단어로 만들어서 그 뒤에 만약에 한글 그 영어가 있다면 영어 뒤에 한글을 써보고 한글 있다면 한글 단어가 영어로 뭘지 고민이 된다면 그걸 써가지고 단어장을 모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뭐 또 누군가 들어주시고 또 어떤 질문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구성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갑자기 한번 말을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 방법이라는 게 딱 정해진 방법은 없거든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괴로워한다? 그건 잘못된 방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아이와 괴롭지 않을 방법을 찾아낼지 그걸 고민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의 영어 성적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뭐 성적 여기서 의미가 없다는 말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거죠. 중학교의 성적이 좋으면 고등학교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학생이 나는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하기 싫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고등학교에 가서 돌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갈수록 아이는 부모에서 좀 더 거리를 갖게 되거든요. 더 거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어떤 학습 경험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따르지도 않고 한번 고착된 그런 마음, 영어는 싫어. 혹은 나는 수학은 포기야. 라고 그렇게 하나가 고착되어 버리면 더 이상의 진행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배움에 실증내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전반적인 학업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은 매우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고등학교 학생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스스로 궁금한 걸 찾고 해결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누가 질문을 해주시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한 가지 방법만이 딱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정도로만 오늘은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부담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고 영어가 먼저이거나 영어가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것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이들이 더 많은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를 강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님이 강조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그에 대한 흥미를 잃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중에 대부분은 무언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 할 것인가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아이가 아이에게 뭘 안 하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사실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그 얘기까지는 힘들겠고 벌써 많이 떠들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떠들어가지고 일단 오늘 제가 한 내용들을 저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할 만한 내용들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자체에 대한 리스트나 액티비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영어 공부 방법은 워낙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예, 네. 지금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회화책을 하나 사신 성인분이시죠? 통으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걸로 재미를 붙여볼 게 없을까요? 어, 회화책을 일단 사셨으니까 사실 재밌으려면 혼자 하면 좀 힘들고요. 만약에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통짜로 외우려면 그냥 뭐 지금 당장 생각나는 방법은 회화책의 한 꼭지를 서로 시간을 주고 외워가지고 바로 연기를 해보는 게 제일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이 들어가면 이게 훨씬 재밌어지거든요. 혼자 외울 때는 보통 이렇게 외우죠. Yesterday I got a phone call from a friend of mine and he told me that he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house near the seashore, but I'm against with it.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만약에 외운다. 그 감정 없이 쭉쭉쭉 외우잖아요. 기억에서 잘 나오지 않고 나중에 그것이 인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이랑 이제 뭐 딸이면 딸이랑 부분을 나눠 가지고 시간을 또 제한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 외우면 외운 대로 못 외우면 단어만으로도 한다. 이게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받고 이런 어떤 회화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걸 다 외우려고 하면 사실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데요.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그 관점을 저는 이제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쿨렐레도 배우는데 우쿨렐레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뭘까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평생 배운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낫습니다. 평생 이거 그냥 배워서 그냥 조금씩 배우는 거지 뭐.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배우는 거야 생각하면 완벽함에 대한 욕심을 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뭐 회화책을 외운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외우면 좋겠죠. 하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건 아주 부실한 거죠. 오늘 외운다고 해서 일주일 후에 기억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7번 다른 맥락에서 이걸 외워줘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느낌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한 개라도 외우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회화 문장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턴이 바뀌면서 한 10문장 정도 된다. 일단 10문장을 서로 외우자고 하는 거죠. 딸이 한 시간을 주는 거면 시간을 좀 적게 주는 게 좋겠죠. 10문장이니까 뭐 한 5분, 10분 정도 하죠. 10분 하고 무조건 해보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건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화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가능할 것 같은데 뭐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각자 1부터 5까지 숫자 카드를 써가지고 한 장씩 내면서 한마디씩 하면 이제 끝나는 걸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뭐 활동 선생님은 또 저랑 만날 수 있으니까 만나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각자 5장의 카드를 가지는 겁니다. 각자 외워야 될 문장이 5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옵션이 뭐냐? 이걸 문장을 다 외우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외우면 좋다는 거죠. 외우면 좋은데 외우지 않아도 여기 있는 이 문장에 포함된 한 단어를 표현해서라도 일단 대화를 모면하는 겁니다. 대화를. 예, 뭐 예를 들면 Can I help you? 가면 Can I? 정도라고 해도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I want a cup of want a cup of 카페 라떼 라고 한다면 그냥 카페 라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Which size do you want? 이렇게 묻는다면 그냥 which one 뭐 이렇게 which 정도라고 해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드를 다 내고 나면 우리는 미션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외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발음을 생각한다면
발음 생각하고 외워본다면 이제 거기서 활동을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일단 재미가 있고 외우는 활동을 한번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와, 이거 완벽하게 외우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길 거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시간을 주고 빡빡하게 시간을 주고 외워본 다음에 일단 롤플레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외워보자 하면 이제 기분이 이 태세가 다릅니다. 내가 다 못 외웠었는데 말해보니까 와 이제 내가 한 단어라도 일단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잘 안 외워진 걸 외우겠어. 이게 의욕을 돋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욕 때문에 못 외웠던 문장들 더 잘 외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녹음을 각자 해보는 거죠. 각자 그냥 집 방에 들어가가지고 녹음을 해서 모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들어보지 않아도 돼요. 들어보면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아 정말 나 영어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애초에 어떤 영어를 하시면서 이제 발음을 듣거나 하지 않아서 아 내 발음이 너무 틀린 것이 아닌가 잘못된 발음으로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두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내가 하고자 할 수 있는 만큼 한다면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도와줄 사람이라는 건 갑자기 만난 인터넷에 유튜브에 비디오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누군가 아니면 책 여러 가지 다른 자료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속해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이라는 건 궁리하면 좋은데 그게 또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네.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한번 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건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한번 또 기회를 잡아서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최선의 방법들을 한 가지씩 풀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거고 꾸준히만 한다면 분명히 발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면 일단 꾸준히 해보고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디선가 귀인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일본어 공부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말하다 보면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해 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주에서나 한번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열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한 3가지만 배워가고 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